오늘은 엔비디아의 도전자로 불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를 다뤄보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지 이제 7주 정도 됐는데요. 공모가 $185로 상장해서 한때 $386까지 치솟았다가 $161까지 주저앉고 지금은 다시 $215로 올라온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둘 다 경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세레브라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 공개로 $64억 조달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억 9,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4% 늘었고 핵심 매출 총이익률도 47%까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22로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26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서 어닝 미스로 분류됐습니다. 현재가는 $215.3 정도로 6월 29일 기준 하루 만에 18.42% 올랐고요. 공매도 비중도 발행 주식 대비 26.77%로 꽤 높은 편입니다. 세레브라스의 사업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두 축인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웨이퍼 한 장을 통째로 쓰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칩과 슈퍼컴퓨터를 판매합니다. 90만 개가 넘는 인공지능 코어가 단일 웨이퍼에 들어가 있어서 추론 속도가 기존 GPU 대비 최대 15배 빠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와 서비스 사업으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인공지능 추론 클라우드인데 작년 대비 167%나 성장하면서 1분기 매출 성장을 가장 크게 이끌었습니다. 핵심 고객은 오픈AI와 아마존 웹서비스인데 오픈AI와는 $200억 넘는 멀티이어 컴퓨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작년 매출의 86%가 UAE의 G40이와 UAE 국립인공지능대학교라는 두 관계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세레브라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수요도 공급도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병목은 데이터 센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쟁 구도를 보면 엔비디아가 GPU 기반으로 시장의 80에서 95%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록이라는 회사가 결정론적 추론에 특화된 칩을 만들었는데 작년 12월 엔비디아가 $200억 주고 기술 라이선스를 인수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삼바노바와 디메트릭스라는 스타트업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빅테크들도 자체 칩을 만들면서 세레브라스의 고객이자 동시에 경쟁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레브라스의 차별점은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쓰기 때문에 칩과 칩 사이에 통신 병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보겠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신임 의장인 케빈 워시 체제에서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바뀌었는데요. 9명의 위원이 올해 안에 최소 한 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장은 9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절반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9로 1년 내 최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금리와 강달러 환경은 세레브라스처럼 아직 적자가 지속되는 고밸류 성장주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입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 흐름도 짚고 가겠습니다.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는 올해 상반기에만 86에서 90% 올랐고 바네크 반도체 ETF도 64에서 68%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붐이 설계회사뿐 아니라 장비주와 메모리주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레브라스는 아직 시가총액이나 상장 기간 요건 때문에 이런 주요 ETF에 편입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편입된다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추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정말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면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대형주들도 함께 흔들리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크로 리스크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고금리와 강달러 환경이고 둘째는 인공지능 버블 논쟁입니다. 대형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동반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세레브라스 같은 작은 성장주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닝 미스 한 번에 주가가 45%나 빠진 것이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세레브라스만의 개별 리스크도 있는데 시가총액 $400억 넘기면 보호의 수가 조기에 풀리는 조항이 있는데
상장 첫날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9월 실적 발표와 연계해서 추가 물량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은 5억 1천만 달러로 76% 늘었고 영업손실은 약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는 매출이 1억 9천3백만 달러로 94% 성장했고 순손실은 1,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에 2,400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22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나빴던 게 문제였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하드웨어가 1억 1천만 달러 정도로 60% 늘었고 클라우드와 서비스가 8천만 달러 정도로 167%나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익은 예상보다 나빴던 전형적인 엇갈린 실적이었습니다. 마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1분기 핵심 매출 총이익률은 47%로 작년 같은 기간 42.1%보다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분기 가이던스로 36에서 38%를 제시했고 연간으로는 38에서 41%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하향 조정입니다. 이유는 오픈AI에게 빠르게 컴퓨팅 용량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을 판매 대신 임대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단기적으로는 마진을 깎아먹는 구조입니다. 경영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다시 판매 방식으로 돌아가면 마진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1,2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지만 잉여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억 2천만 달러로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쪽을 보면 현금은 33억 달러로 넉넉한 편입니다. 기업 가치는 367억 달러 수준이고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80억 달러입니다. 다만 상장 직후 회계 처리 특성상 자본 총계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인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주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 비율은 2.15배로 단기 유동성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그룹 포커스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8점으로 재무 체력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철저히 성장성에 베팅하는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금 흐름과 자본 배분을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64억 달러의 기업 공개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가장 큰 우선순위는 데이터 센터 증설입니다. 현재 유일한 성장 병목이 데이터 센터 용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G41호부터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장비를 정산하는 작업이고 세 번째는 차세대 칩 연구 개발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잉여현금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만큼 당분간은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가 215달러 기준으로 작년 매출 대비 주가 매출 비율은 약 94배입니다. 다만 올해 매출 가이던스인 8억 6천만 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한 포워드 주가 매출 비율은 약 56배로 다소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여전히 비싼 밸류에이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가가 폭락한 와중에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94에서 299달러 사이로 현재가 대비 37에서 39%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근 실적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6월 23일 장마감 후 발표된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1억 9천3백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22달러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26달러보다 나빴고 여기에 2분기와 연간 마진 가이던스까지 낮추면서 다음날 주가가 16에서 17% 급락했고 그 다음날도 추가로 10%가 더 빠졌습니다. 매출은 잘 나왔는데 시장은 이익과 마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다음 실적 발표는 9월 초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5월 13일에 공모가가 185달러로 확정됐고 다음 날인 5월 14일 상장 첫날 68% 오른 채로 마감하면서 장중에는 386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지난 6월 23일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됐고 다음 날인 6월 24일 어닝 미스로 16에서 17%가 빠졌습니다. 6월 25일에는 추가로 10%가 더 떨어졌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저가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6월 26일에는 사상 최저치인 $160 81센트를 찍은 뒤 쇼커버링으로 7.91% 반등했고 6월 29일에는 추가로 18.42% 더 오르면서 $215까지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 초 2분기 실적 발표와 11월 9일로 예정된 보호예수 최종 해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공모 시초가 대비 한때 45%까지 빠졌는데 바로 그 시점에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6월 24일과 25일 연속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베팅을 2배로 늘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거래량이 평소보다 5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반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도 포착했습니다. 한편 최고 기술 책임자인 션 리와 최고 운영 책임자인 디라지 멜릭은 6월 25일에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했는데 이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세금 납부를 위한 의무적인 매도였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공시 관련 조사를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소송이 제기된 단계는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10개 증권사 가운데 9곳에서 10곳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등급은 적극 매수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94에서 $299 사이고 가장 낮은 곳이 $250, 가장 높은 곳이 $320입니다. UBS는 $320로 목표가를 올렸고 모건 스탠리는 $273, 웨드부시는 $280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미즈호는 신규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300를 제시했습니다. 유일하게 매수 의견이 아닌 곳은 잭스인데 보유 의견을 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과 마진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폭락 와중에도 대부분의 월가 의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내부자 지분 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앤드류 펠드먼의 지분 가치는 공모가 기준으로 약 $19억 달하고 최고 기술 책임자 션 리도 약 $10억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수는 표준적으로 180일인 11월 9일이나 9월 말 분기 실적 발표 이거래일 후 가운데 더 빠른 시점에 풀리는데 특이하게도 시가총액이 $400억 넘으면 일부 조기 해제가 가능한 조항이 있고 세레브라스는 상장 첫날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2분기 실적과 연계해서 6천만 주 이상이 먼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11월 본해제 때는 공모 규모의 5배에 달하는 1억 7,100만 주 정도가 추가로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션 리와 디라지 멜릭의 최근 매도는 세금 납부를 위한 소규모 매도였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봉 차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 세레브라스는 상장한 지 이제 겨우 7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쓰는 61선이나 121선 같은 장기 이동 평균선은 아직 의미 있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술적 지표들은 참고만 하시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격 흐름부터 보면 상장 고점이었던 $386 34센트를 5월 14일에 찍은 뒤로 쭉 흘러내리면서 6월 26일에는 사상 최저인 $160 81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6거래일 만에 58%가 빠진 셈인데 이후 쇼커버링성 반등이 나오면서 33.7% 정도 다시 올라와 지금은 $215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래량도 6월 29일 기준으로 평소보다 20% 넘게 늘어난 상태라 변동성이 여전히 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지표들을 보면 상대 강도 지수는 44.49로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중간인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RMI라는 또 다른 모멘텀 지표도 26.44로 다소 낮은 편이긴 한데 이 역시 단기간에 워낙 급격하게 빠졌다가 반등한 영향이 커서 절대적인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맥디 지표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지만 오실레이터 값이 0.12로 플러스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라 단기적으로는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차트 자체의 신뢰도는 아직 낮은 편이니 보조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매도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기준 공매도 비중이 발행 주식 대비 26.77%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쇼커버에 걸리는 일수는 0.641로 짧은 편이고 다크풀을 포함한 장외거래 비중도 50.63%에 달합니다. 공매도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숏스퀴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반등에도 숏커버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리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집중 리스크로 작년 매출의 86%가 UAE의 두 관계사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마진 가이드다운으로 1분기 47%였던 마진이 연간으로는 38에서 41%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수혜제 물량으로 9월에 6천만 주, 11월에 1억 7천만 주 넘게 추가로 풀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트레일링 기준 주가 매출 비율이 94배에 달하면서도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센터 병목인데 자체 증설이 늦어지면 매출 인식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G40이 관련해서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국가안보 심사를 받았던 지정학적 이력도 잠재적인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점은 웨이퍼 전체를 쓰는 독자적인 칩 기술로 추론 속도가 GPU 대비 최대 15배 빠르고 오픈AI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빅테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수주 잔고도 246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약점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두 관계사에 쏠려 있고 마진 변동성이 크며 일시적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구조라는 점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이 2025년 1,060억 달러에서 2030년 2,550억 달러까지 연 1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반도체 섹터 전체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위협 요인은 엔비디아의 80%가 넘는 시장 지배력과 그록 삼바노바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 그리고 9월과 11월에 예정된 보호의 수혜제 물량과 인공지능 버블 논쟁까지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레브라스는 기술력은 확실히 입증됐지만 동시에 고객 집중이나 마진 변동성 같은 숙제도 함께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